여러분, 자식이 혼례를 올리고 새 가정을 이루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평생 내 입에 들어갈 것 아껴가며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만 바라고 달려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결혼한 그 순간부터 이것만은 절대 계속하지 마십시오. 그 따뜻하고 끈끈하던 사이가 어느 날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명절에 와서도 밥만 먹고 쫓기듯 일어서고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말로 서둘러 끊어버리는 자식. 며느리와 사위의 눈빛이 점점 서먹해지는 그 순간을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식이 결혼하는 그 순간 오히려 손에 쥐고 있던 것을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어옵니다. 며느리와 사위의 눈빛이 진심 어린 존경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무엇을 내려놓은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오래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활과 화살입니다. 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활이 화살을 멀리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위를 힘껏 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 합니다. 손을 놓지 않으면 화살은 단 한 점도 날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이와 똑같습니다. 평생을 힘껏 당겨 키워내셨다면 결혼이라는 그 순간에는 가만히 손을 놓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자기 인생을 향해 시원하게 날아갑니다. 손을 놓는 것이 정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을 놓지 못한 부모와 지혜롭게 손을 놓아준 부모. 10년 뒤 두 집의 풍경은 너무나 다릅니다. 한쪽은 명절마다 자식이 오는 길을 손꼽아 기다리고 다른 한쪽은 자식이 먼저 안부를 물어옵니다. 그 갈림길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오늘 함께 짚어볼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모가 손을 놓는 7가지 움직임을 하나하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무심한 자식을 빈 배처럼 받아들이는 법, 자식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주는 법, 비교 대신 인정을 건네는 법, 지갑을 단호하게 닫는 법, 자식의 문 앞에서 멈추는 법, 내 무릎을 지키며 황혼 육아를 거절하는 법, 그리고 마침내 거울 속 나 자신에게 안부를 묻는 법입니다. 이 7가지를 다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는 물의 지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책에서 베껴온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평생 곁에 두고 마음을 닦았던 오래된 지혜에서 길어 올린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켜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움직임, 무심한 자식을 빈 배처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77 윤재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은행에서 일하시며 마지막에는 지점장 자리까지 오르셨던 분입니다. 평생 사람을 상대하고 숫자를 다루며 빈틈없이 살아오셨죠. 그런 분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결혼한 아들 내외를 기다리는 명절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명절 아침 어르신은 새벽부터 일어나 마음을 졸이며 아들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다 되어 도착한 아들 부부의 얼굴이
어딘가 피곤하고 무뚝뚝했습니다. 며느리는 인사만 짧게 하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보았고 아들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길이 막힌다며 두어 시간 만에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그 소리에 어르신은 가슴 한복판이 텅 비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서운하게 했나? 며칠 밤을 그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자식 얼굴 한번 보려고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하고 집을 치웠는데 정작 자식은 무심하게 다녀갑니다. 그 서운함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누가 그 마음을 감히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옛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빈 배 이야기입니다. 옛날 동양의 한 현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맞은편에서 다른 배가 다가와 내 배를 쿵 하고 부딪혔다고 해봅시다.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우리는 버럭 화를 냅니다. 앞을 똑바로 보고 와야지 하면서 언성을 높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배가 그냥 떠내려온 빈 배였다면 어떨까요? 신기하게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부딪혔는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화는 부딪힘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내 생각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자식 부부의 무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휴대전화만 본 것은 어르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저 직장에서 시달려 기진맥진한 빈배였을지 모릅니다. 아들이 서둘러 일어선 것은 부모가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길이 막힐까 마음 졸였던 빈배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심함에 굳이 사람을 태웁니다. 저 애가 나를 가볍게 본다. 며느리가 나를 어렵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빈배에 자꾸 누군가를 태워놓고 혼자 상처받는 것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옛 지혜에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괴로움은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풀이하는 우리 마음 때문에 생긴다고요. 자식이 무심한 그 장면은 그저 떠내려온 빈 배입니다. 거기에 서운함이라는 사람을 태울지 그냥 흘려보낼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빈 배를 빈 배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물론 압니다. 머리로는 빈 배인 줄 알아도 가슴은 여전히 시리다는 것을요.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부모이기에 그 작은 무심함 하나도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무게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식의 무심함을 일일이 마음에 새기지 않을 때 오히려 자식은 부모 앞에서 편안해집니다. 사람은 자기를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윤재호 어르신은 한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다음 명절 아들 내외가 또 무심하게 일어서려 할 때 어르신은 서운한 표정을 거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길 막히기 전에 어서 가거라. 우리는 잘 지내니 걱정 말고. 그 한마디에 아들의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잘 도착했다는 아들의 전화가 먼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은 그 전화를 받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무심함을 붙잡지 않았더니 자식이 먼저 손을 내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움직임에서 꼭 기억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자식의 무심한 행동 하나하나에 굳이 사람을 태우지 마십시오. 그저 떠내려온 빈 배라 여기고 가만히 흘려보내십시오. 서운함을 붙들지 않는 그 너그러움이 오히려 자식의 마음을 다시 부모에게로 돌려세우는 가장 조용한 힘이 됩니다. 이것이 손을 놓는 첫 번째 연습입니다. 두 번째 움직임, 자식 부부 인생의 운전대를
뒷자리로 물러나 넘겨주는 일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1 박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는 결혼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 내외가 다투었다는 소리만 들으면 도무지 가만히 계시질 못했습니다. 당장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타이르고 딸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하나 일러주셨죠. 어르신은 그것이 딸을 지키는 길이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위가 장모님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딸은 친정 엄마와 남편 사이에서 눈치만 보다가 마음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어르신은 나중에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준다고 한 일인데 내 손으로 딸 부부 사이에 금을 그어 놓았더라고요. 그 후회의 눈물을 저는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활과 화살을 떠올려 보십시오. 활이 화살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은 날지 못하고 활도 부러지고 맙니다. 자식 부부의 일에 부모가 끝까지 손을 대고 있으면 자식은 자기 힘으로 날아오를 기회를 영영 잃습니다. 부부 사이에 생긴 작은 문제를 스스로 풀어본 적이 없는 부부는 평생 그 매듭을 푸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자식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몸에서 났으나 내 것이 아니라고요. 화살은 활에서 났으나 활의 것이 아닙니다. 활은 그저 화살이 멀리 바르게 날아가도록 잠시 힘을 보태줄 뿐입니다. 그 이상을 욕심내면 활은 화살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맙니다. 결혼한 자식의 가정은 이미 화살이 되어 시위를 떠났습니다.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갈지는 이제 화살 스스로 정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일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저도 압니다. 살이 베이는 것 같으실 겁니다. 당장 달려가 정답을 알려주고 싶고 무조건 내 자식 편을 들어주고 싶으시겠죠. 그 애끓는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멀리서 묵묵히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연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배우자 흉을 보거나 하소연을 하러 오거든 절대 판사 노릇을 하지 마십시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가려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많이 속상했겠구나. 그래도 그 일은 너희 둘이 지혜롭게 풀어보아라. 이 한마디로 따뜻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부모가 끼어들지 않은 빈자리에서 부부는 비로소 자기들만의 매듭 푸는 법을 배웁니다. 박정숙 어르신은 그날의 후회 이후로 마음을 고쳐 잡으셨습니다. 딸이 하소연을 해와도 그저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뿐 사위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 부부가 스스로 화해하고 나서 사위가 먼저 장모님께 안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자식에게 넘기고 뒷자리로 물러나 앉으셨더니 오히려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이것이 손을 놓는 두 번째 연습입니다. 세 번째 움직임, 비교의 말을 거두고 그 자리에 인정을 채우는 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부모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어떤 행동보다 더 깊이 자식 부부의 가슴을 베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68 신동식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는 큰 회사에 다니는 큰 아들과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빠듯하게 사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명절 밥상에서 어르신은 큰 며느리
칭찬을 시작하셨습니다. 큰애는 이번에 또 승진을 했다며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고 하셨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묵묵히 밥을 먹던 둘째 며느리에게 어르신이 굳이 한마디를 더 보태셨습니다. 둘째야, 너도 그 식당에만 매달리지 말고 형님네처럼 안정된 일을 좀 알아보면 어떻겠니? 그 순간 둘째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소 순하던 둘째 아들이 참다 못해 수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꼭 그렇게 남과 비교를 하셔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그날 이후 둘째 내외는 이태가 넘도록 명절의 발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무심코 던진 말씀 아니셨나요? 자극을 받아 분발하라는 사랑의 채찍이었겠지요. 하지만 자식 부부에게 그 비교의 말은 평생 가슴에 박히는 화살이 되고 맙니다. 특히 자식의 배우자를 남과 견주는 것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를 깎아내리는 것은 곧 내 자식의 인생 선택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말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한겨울에도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모진 말 한마디는 한여름에도 사람을 얼어붙게 한다고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의 입은 복을 부르기도 하고 화를 부르기도 하는 문이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혀끝에서 무심코 나온 비교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자식 부부의 인연마저 베어버립니다. 이 비교의 말 깊은 곳에는 내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눈물겨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소 부족해 보이고 마음에 차지 않아도 그것은 자식이 치열하게 골라잡은 삶이고 목숨처럼 아끼는 배우자입니다. 입술 끝까지 섭섭한 비교의 말이 차오르거든 부디 한 번만 삼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따뜻한 세 마디를 채워 넣으십시오. 참 애썼다. 고생 많지. 그래도 참 잘 살고 있다. 자식 부부에게 부모가 건네야 할 것은 평가가 아니라 온전한 인정입니다.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긍정해주는 그 한마디가 자식 부부를 더 큰 세상으로 밀어주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신동식 어르신도 뒤늦게 그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둘째 내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때는 아비가 생각이 짧았다. 네 식당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정겹더라 하고 진심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둘째 며느리가 수화기 너머로 한참을 울었고 끊겼던 명절 발길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비교를 거두고 인정을 채웠더니 닫혔던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린 것이지요. 이것이 손을 놓는 세 번째 연습입니다. 네 번째 움직임. 헐거워진 지갑을 단호하게 닫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한 자식의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주려고 남몰래 지갑을 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습니다. 내 새끼가 쪼들리며 사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 노후 자금을 헐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지요. 청주에 사시는 63 신명숙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생을 아껴 사셨습니다. 옷 한 벌 변변히 사입지 않고 그 돈을 모아 자식 집을 사주고 대출금을 갚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들여다보니 자신을 위한 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작 돈이 떨어진 어르신을 자식들이 은근히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쥐어주고도
오히려 자식 눈치를 보아야 하는 그 기막힌 현실 앞에서 어르신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옛 어른들은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일을 두고 아주 매서운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면 그 재물이 오히려 자식의 뜻을 꺾고,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면 그 가난이 오히려 자식을 일으켜 세운다고요. 물고기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산다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부모가 자꾸 돈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자식은 스스로 위기를 넘는 힘의 근육을 영영 기르지 못합니다. 이것을 마음을 살피는 옛 지혜에서는 길들여진 무력함이라 부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스스로 풀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대어 버리는 마음의 버릇이지요. 부모라는 든든한 곳간이 늘 열려 있으니 자식은 아쉬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부모의 곳간은 비고 자식의 자립심도 비어갑니다. 결국 온 집안이 함께 가난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활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화살이 날아가는데 활이 자꾸 손을 뻗어 화살을 붙잡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은 제 힘으로 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자식의 살림에 부모의 돈이 자꾸 끼어들면 자식은 제 살림을 제 힘으로 꾸리는 법을 잊습니다. 여러분이 지갑을 단호하게 닫을 때 비로소 자식은 진짜 어른으로 일어섭니다. 물론 압니다. 도와줄 힘이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것이 부모로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요.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내 노후를 지키는 일이 훗날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가장 확실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제 앞가림을 단단히 해 두면 자식은 부모 걱정 없이 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신명숙 어르신도 뒤늦게 지갑을 닫으셨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서운해하던 자식들이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제 힘으로 살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돈은 어머니를 위해 쓰세요. 지갑을 닫았더니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먼저 걱정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손을 놓는 네 번째 연습입니다. 다섯 번째 움직임, 자식의 문 앞에서 한 걸음 멈추어 서는 일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9 한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아들 집과 걸어서 15분 거리에 사셨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가 안쓰러워 맛있는 반찬을 하거나 과일을 사면 그때그때 들고 찾아가셨죠. 처음엔 고마워하던 며느리의 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쩐지 굳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어르신이 갈비찜을 한 솥 끓여 아들 집을 찾아간 날 퇴근한 아들이 피곤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발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세요. 부부가 퇴근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언제 어머니가 오실지 몰라 늘 마음을 졸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자식 챙긴 죄밖에 없는데 불청객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며칠을 알아놓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시나요? 가까이 살면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그 애틋한 마음을 누가 탓하겠습니까? 하지만 자식 부부의 처지에서 보면 예고 없는 방문은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마음을 살피는 옛 지혜에서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만의 안전한 둥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식 부부에게 그들의 집은 밖에서 시달린 몸과 마음을 비로소 내려놓는 유일한 쉼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부모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쉼터가 더 이상 마음 편한 곳이 아니게 됩니다. 늘 누군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긴장이 자식 부부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면 온기가 닿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 되지 않을 꼭 그만큼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이 지혜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절을 중히 여기던 시절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남의 집 대문에 들어설 때는 밖에서 먼저 기척을 내도록 가르쳤습니다. 집주인이 옷 매무새를 다듬고 손님 맞을 채비를 할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배려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찬통을 자식 냉장고에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닫힌 현관문을 존중해 주는 데서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식 집에 가시기 전에 짧게 한 번만 미리 연락을 넣으십시오. 오늘 저녁에 잠깐 들러도 되겠니?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기척 하나가 자식 부부에게는 부모님이 우리를 어른으로 존중해 주시는구나 하는 깊은 고마움이 됩니다. 한영자 어르신도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미리 연락을 드리고 찾아가니 며느리가 현관까지 마중을 나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더랍니다. 한 걸음 멈추어 섰더니 닫혀가던 문이 오히려 활짝 열린 것이지요. 이것이 손을 놓는 5번째 연습입니다. 6번째 움직임, 내 무릎과 기력을 나 자신을 위해 아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맞벌이 안 하면 어떻게 사느냐? 내 새끼의 새끼인데 내가 조금 힘들고 말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손주를 안아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안동에 사시는 77 오복순 어르신의 굽은 등이 떠오릅니다. 어르신은 3년째 쌍둥이 손주를 보시느라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리셨습니다. 어르신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부서질 것 같은데 며느리가 직장 그만둘까봐 힘들다는 소리를 못하겠어요. 밤마다 파스를 붙이며 견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서글펐던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몸을 바쳤는데도 어느 날 며느리가 어머니, 아이들 간식은 유기농으로 먹이라고 했잖아요 하며 짜증을 내더라는 겁니다. 그날 어르신은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가슴을 치셨다고 합니다. 마음을 살피는 옛 지혜에서는 항혼 육아에 매달리는 부모의 마음 깊은 곳에 빈 둥지에 허전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둥지를 떠나 버리니 그 빈자리를 다시 손주로 채우며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려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종일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무릎과 허리는 망가지고 몸이 아프니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울하니 자식에게 서운함이 쌓여 결국 관계마저 멀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기력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스스로 아끼고 지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꺼져버립니다. 내 기력을 다 빼앗기면서까지 자식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결국 훗날 내 병수발이라는 더 무거운 짐을 자식에게 떠넘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손주 돌봄은 부모의 의무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내 몸이 아파서 이제는 내 인생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손주 육아를 거절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결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억대의 재산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고 내 두 발로 건강하게 걷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이 마음 편히 제 인생을 삽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무릎과 기력을 부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아껴 두십시오. 활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화살을 쏜 활은 잠시 쉬어야 다음에 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한 번 쏘고 또 쏘고 쉬지 않으면 활은 결국 부러지고 맙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시위를 당겨온 여러분의 활도 이제는 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복순 어르신도 용기를 내셨습니다.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몸이 힘들다는 말씀을 꺼내고 도우미의 손을 빌리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던 며느리가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니,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기력을 아꼈더니 자식이 부모의 건강을 먼저 챙기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손을 놓는 6번째 연습입니다. 7번째 움직임, 돌려받겠다는 기대를 가만히 내려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평생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 이런 기대가 자라기 마련입니다. 이만큼 해 주었으니 자식도 나에게 이만큼은 해 주겠지. 나이 들어서는 자식이 나를 돌봐주겠지. 그런데 이 기대가 클수록 돌아오는 서운함도 그만큼 커집니다. 대전에 사시는 74 정현숙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며 자식 셋을 키워내셨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것 아껴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까지 다 보내셨죠. 그러고는 자식들이 당연히 자주 찾아와 살뜰히 챙겨주리라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각자 제 살기 바빠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쳤습니다. 어르신은 그 서운함에 밤마다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고 하셨죠. 여러분, 그 서운함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평생을 바쳤으니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옛 어른들은 이런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흐를 뿐 거꾸로 거슬러 오르지 않는다고요. 부모의 내리사랑은 본디 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식 또한 제 자식에게 그 사랑을 다시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사랑은 강물처럼 대를 이어 아래로 흐르는 것이지요.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말이 자식에게 정을 거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돌려받겠다는 셈을 마음에서 지우시라는 것입니다.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은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그저 반갑고 자식이 못 오면 제 살기 바쁜가 보다 하고 너그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대를 내려놓은 부모를 자식은 더 편하게 더 자주 찾습니다. 빚진 마음이 없으니 발걸음이 가벼운 것이지요. 정현숙 어르신도 그 셈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안 오면 서운해하는 대신 어르신은 자신의 하루를 즐겁게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막내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가 요즘 전화하면 늘 기분이 좋으셔서 저도 자꾸 전화하고 싶어져요. 돌려받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았더니 오히려 자식의 발길이 잦아진 것이지요. 이것이 손을 놓는 7번째 연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부모가 손을 놓는 7가지 움직임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정리해 볼까요? 무심한 자식을 빈 배처럼 흘려보내기, 자식 부부의 운전대를 넘겨주기, 비교 대신 인정을 건네기, 지갑을 단호하게 닫기, 자식의 문 앞에서 멈추기, 내 무릎과 기력을 아끼기, 그리고
돌려받겠다는 기대를 내려놓기, 이 7가지가 바로 활이 화살을 놓아주는 손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손을 놓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비고 허전해지실 겁니다. 지혜로운 부모들은 바로 이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빈자리를 채우는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자식 안부 대신 거울 속 나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일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7 이영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정년 퇴직 뒤에는 결혼한 아들 내외만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반찬을 해다 나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그렇게 매달릴수록 아들 내외는 어쩐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은 큰 맘을 먹고 자식에게 향하던 마음을 거두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한 달은 지독한 허전함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전화도 못 걸고 반찬도 못 나르니 하루가 텅 빈 것 같았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대로 시들 수는 없다는 생각에 동네 복지관을 찾아가 합창단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처음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쑥스러워 맨 뒷줄에서 입만 벙긋거리셨죠. 그런데 일주일에 2번 사람들과 어울려 목청껏 노래를 부르다 보니 어르신의 얼굴에 10년 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도 곱게 하시고 합창단 벗들과 맛집도 다니셨죠. 석 달 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내외가 깜짝 놀랐습니다. 늘 허리야 다리야 하며 우울해하시던 어머니가 얼굴에 화색이 돌고 너무나 활기차 보이셨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으시냐 묻는 아들에게 어르신은 콧노래를 부르며 대답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발표회가 있는데 내가 가운데 줄에 서게 생겼다. 연습하러 가야 하니 너희끼리 밥 차려 먹고 가거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며느리와 아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서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밝은 모습에 진심으로 안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들 부부가 주말마다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합창 연습 없으시면 저희랑 나들이 가요 하면서요. 우리 옛 어른들은 인생에는 때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젊어서는 바깥 세상과 자식을 향해 온 힘을 쏟지만 나이가 들면 그 마음을 거두어 자기 안으로 돌려야 한다고요. 자식이 결혼했다는 것은 이제 자식에게 쏟던 그 마음을 마침내 나 자신에게 쏟을 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자식에게 쏟던 어마어마한 정성과 시간을 나를 기쁘게 하는 취미와 배움과 새 인연으로 옮길 때 비로소 빈둥지의 허전함은 눈부신 새 봄으로 바뀝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데 무슨 취미냐, 이 나이에 주책 맞게 뭘 배우냐, 평생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바라보고 사셨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책이 아닙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누릴 권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걱정을 내려놓고 콧노래를 부르며 자기 인생을 즐길 때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더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 없이도 저렇게 멋지게 사시는구나 하면서요. 자식 부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푹 빠져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자식 안부보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주십시오. 빈자리를 채우는 두 번째 움직임입니다. 자식 부부를 귀한 손님처럼 정중히 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 내외가 집에 온다고 할 때 어떤 차림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나요? 서울에 사시는 65 김철수 어르신의 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가족끼리 무슨 격식이냐, 편한 게 최고지 하는 분이셨습니다. 주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오면 러닝셔츠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맞이하셨죠. 며느리가 인사를 하면 힐끗 보고는 왔냐, 저기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좀 다오 하며 아랫사람 부리듯 편하게 대하셨습니다. 자연히 자식 부부가 머무는 시간은 짧았고 집안 공기는 늘 어딘가 서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친구 집에 갔다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친구는 결혼한 아들 내외가 온다고 하자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현관 앞까지 나가 환한 미소로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며느리에게는 쉬는 날 시댁 오느라 고생이 많구나. 차 한 잔 내올 테니 편히 앉아라 하며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듯 정중히 대했습니다. 자식 부부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 화목한 모습에 김철수 어르신은 자신의 지난 모습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으셨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를 두고 서로 공경하기를 귀한 손님 대하듯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부모와 결혼한 자식 사이에도 똑같이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이가 아니라 어른 대 어른으로 마주보는 사이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지시를 받는 아이였지만 결혼해 제 가정을 이룬 순간부터는 나와 똑같은 한 가정의 어른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편한 아랫사람이 아니라 내 집을 찾아온 귀한 손님으로 모실 때 그 관계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어집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왜 내가 깍듯이 대해야 하나,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손님처럼 대하라는 것은 정을 떼고 차갑게 거리를 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존중의 격을 한 단계 높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과 그 배우자를 귀한 손님처럼 예우할 때 자식 부부는 우리가 부모님께 어른으로 대접받고 있구나 하는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부모를 더 깍듯하고 정성스럽게 모시게 됩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전체를 가장 귀한 자리로 끌어올리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그날 이후 달라지셨습니다. 자식이 온다는 날이면 옷을 갈아입고 현관까지 마중을 나가셨죠. 그러자 짧던 자식의 방문이 점점 길어지고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귀한 손님으로 모셨더니 자식이 부모를 더 귀하게 섬기게 된 것이죠. 빈자리를 채우는 세 번째 움직임입니다. 자식에게 두었던 마음을 오랜 벗과 새 인연에게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포항에 사시는 64 권순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작은 꽃집을 운영하시다 결혼한 딸이 멀리 시집을 가자 부쩍 외로워지셨습니다. 딸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시시콜콜 안부를 물었지만 바쁜 딸은 점점 전화를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어르신은 자식 하나만 바라보던 마음이 갈 곳을 잃어 허전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옛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학창시절 단짝이었던 버시 같은 동네로 이사를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은 오랜만에 만나 손을 맞잡고 한참을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고 함께 시장을 보고 가끔은 가까운 산을 오르기 시작하셨죠. 신기하게도 딸에게 매달리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외로움이 채워지니 딸에게 거는 전화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요즘 친구분이랑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면서요. 어머니가 활기차게 지내시는 모습이 딸에게는 큰 안도가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옛 어른들은 사람 사이에 정을 두고 나이 들수록 곁에 벗이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고 부모에게는 부모의 벗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 하나의 마음을 다 걸면 그 줄이 끊어질까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벗이 여럿이면 마음은 여러 갈래로 든든히 매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옛 벗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멀어졌던 형제자매는 어떻습니까? 자식에게만 쏟던 그 마음을 오늘 한 분에게라도 나누어 보십시오. 먼저 안부전화 한 통을 걸어 보십시오. 잘 지내는가? 보고 싶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다시 이은 인연이 여러분의 노년을 외롭지 않게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권순의 어르신은 이제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벗과 함께 채운 하루하루가 어르신을 다시 환하게 웃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네 번째 움직임입니다. 자식에게 향했던 눈길을 평생의 동반자에게로 돌리는 일입니다. 제주에 사시는 78 백종현 어르신 내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평생 자식 셋을 키우느라 정작 서로를 살뜰히 챙길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막내까지 결혼을 시키고 나니 넓은 집에 노부부 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처음엔 그 정막이 어찌나 어색하던지 두 분 다 말없이 텔레비전만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어느 날 문득 깨달으셨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느라 정작 곁에 있는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더라는 것을요. 그날부터 어르신은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바닷가를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며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에는 함께 국수를 끓여 드셨죠. 처음엔 쑥스러워하던 두 분이 이제는 하루 중 그 산책 시간을 가장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 어른들은 부부의 정을 두고 젊어서는 사랑으로 살고 나이 들어서는 정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다 떠난 빈 둥지에서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결국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자식에게 쏟던 마음을 이제는 배우자에게로 돌려보십시오. 평생 고생한 아내에게, 평생 무뚝뚝했던 남편에게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동안 참 고마웠소. 임자 덕분에 여기까지 왔소. 이 한마디가 노년의 정막을 온기로 채워줍니다. 혹시 평생 표현이 서툴러 그런 말이 입에 붙지 않으신다고요? 괜찮습니다. 말이 어려우면 함께 걷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같은 길을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백종현 어르신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이 다 떠난 뒤에야 평생 곁에 있던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자식에게 두었던 눈길을 배우자에게 돌렸더니 노년의 빈자리가 오히려 가장 따뜻한 자리로 바뀐 것이지요. 그리고 부모가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은 자식들에게도 더 없는 안심이 됩니다. 부모님 두 분이 저렇게 정답게 지내시니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 인생을 살 수 있구나 하면서요. 빈자리를 채우는 다섯 번째 움직임입니다. 멈추어 있던 마음에 새로 배우는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66 서영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약국을 운영하시다 정년을 맞으셨습니다. 일을 놓고 나니 하루가 어찌나 길던지 자식 걱정으로만 그 긴 하루를 채우셨죠. 그런데 자식 걱정은 해도 끝이 없고 할수록 마음만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동네 도서관에서 어른들을 위한
글쓰기 모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평생 글이라곤 처방전밖에 써본 적이 없는데 무슨 글쓰기냐 싶으셨지만 용기를 내어 한번 가보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르신은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적어 보셨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약국을 열던 날의 설렘, 자식을 키우며 울고 웃던 날들,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는 동안 어르신은 마음속 응어리가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 어른들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마음이 굳고 배우기를 이어가는 한 마음은 늘 푸르다고요. 새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멈추어 있던 마음에 다시 물기를 내는 일입니다. 글쓰기여도 좋고 그림이어도 좋고 외국어나 악기여도 좋습니다. 휴대전화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도 훌륭한 배움입니다. 무엇이든 새로 배우는 동안 마음은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에게 머뭅니다. 처음엔 서툴고 더디어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는 것 같아 부끄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배움의 기쁨은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제 나보다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서영순 어르신은 이제 손주에게 줄 동화 한 편을 직접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직접 쓴 이야기를 손주가 읽는 모습을 상상하면 하루하루가 설렌다고 하셨죠. 멈추었던 마음에 배움을 들였더니 긴 하루가 짧고 즐거운 하루로 바뀐 것이지요. 빈자리를 채우는 6번째 움직임입니다. 끌어안고 있던 것들을 가만히 비우고 정리하는 일입니다. 목포에 사시는 75 문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아끼느라 무엇 하나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이 가득했고 창고에는 자식들이 쓰던 물건이 그대로 쌓여 있었죠.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어르신은 옛 생각에 잠겨 마음이 무거워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큰 맘을 먹고 집안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깨끗이 빨아 이웃과 나누고 쓰지 않는 물건은 필요한 곳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비워가는 동안 신기하게도 마음까지 가벼워졌습니다. 집이 환해지니 마음도 환해진 것이지요. 그리고 어르신은 통장과 살림을 차분히 정리해 훗날 자식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미리 적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어른들은 비움의 지혜를 두고 손에 가득 쥐고 있으면 새 것을 잡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쥐고 살던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마음에는 오히려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에 평안이 깃듭니다. 물건을 비우는 일은 단순히 집을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삶을 차분히 매듭짓고 남은 날을 가볍게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 정리에는 또 하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미리 살림을 정갈히 정리해두면 훗날 자식들이 짊어질 짐이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서로 다툴 일도 헤맬 일도 줄어듭니다.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짐을 남기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야말로 말없는 깊은 사랑입니다. 문정순 어르신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우고 나니 집도 마음도 이렇게 홀가분한 것을 왜 진작 못했나 싶다고요. 끌어안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더니 남은 날들이 한결 가볍고 환해진 것이지요. 빈자리를 채우는 7번째 움직임입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그 자리를 칭찬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1 이영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군에서 복무하시며 절도 있고 엄격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 성품 그대로
결혼한 아들을 볼 때마다 한마디씩 지적을 하셨습니다. 머리가 그게 뭐냐? 살이 너무 쪘다. 운전을 그렇게 하면 못 쓴다 하면서요. 어르신은 그것이 자식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집에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르신이 서운한 마음에 까닭을 물으니 아들이 조심스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늘 혼나는 것 같아서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 말에 어르신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자식을 바로 세우려던 그 말들이 오히려 자식의 발길을 돌려 세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평생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잔소리로 나오는 그 심정을 저는 압니다. 다 잘되라고 하는 말이지요. 하지만 결혼해 제 가정을 이룬 자식에게 부모의 지적은 더 이상 가르침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간섭으로 또 무시로 들립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사람을 키우는 가장 좋은 걸음은 꾸중이 아니라 칭찬이라고 하셨습니다. 칭찬을 들은 사람은 그 칭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입술 끝까지 차오르는 지적을 한 번만 삼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칭찬 한마디를 얹어보십시오. 네가 그 일을 해내다니 참 대견하다.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좋구나. 손주를 참 잘 키우는구나.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100마디 잔소리보다 자식을 더 바르게 세웁니다. 잔소리는 자식을 멀어지게 하지만 칭찬은 자식을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이영호 어르신도 마음을 고쳐 잡으셨습니다. 지적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마다 꾹 참고 대신 칭찬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입이 잘 떨어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평생 칭찬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펴지고 집에 오는 횟수가 다시 늘어난 것입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가 요즘 따뜻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자꾸 아버지가 보고 싶어져요. 잔소리를 칭찬으로 바꾸었더니 멀어지던 자식이 다시 곁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물론 압니다. 평생 굳어버린 말투를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칭찬 한마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칭찬 한마디가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자식과 부모 사이를 잇는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됩니다. 이것이 빈자리를 채우는 7번째 움직임입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8번째 움직임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를 남이 아닌 내 자식으로 따뜻하게 품는 일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65 윤정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계셨습니다. 내 딸이 아니니까, 어차피 남의 집 자식이니까 하는 생각이 늘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며느리를 대하는 어르신의 태도에는 어딘가 모르게 서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그 거리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어렵고 어쩐지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는 날이면 며느리는 늘 긴장하고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이 우연히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시댁은 가도 가도 손님 같아서 마음이 안 놓여 하는 그 한마디에 어르신은 가슴이 철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어른들은 며느리와 사위를 두고 한번 인연을 맺으면 그날부터 내 자식과 다름없다고 하셨습니다. 내 자식이 평생을 함께 하기로 고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내 가족입니다. 남이라는 선을 그어두면 그 선은 고스란히 자식 부부의 마음에 금이 되어 새겨집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부모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려면 먼저 부모가 그들을 진짜 자식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며느리에게도 친딸에게 하듯 따뜻한 말을 건네 보십시오. 사위에게도 친아들처럼 편하게 대해 보십시오. 추운데 오느라 고생했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음식 좀 해봤다. 이런 작은 마음, 씀씀이가 보이지 않던 선을 지워갑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생일에 며느리와 사위의 이름을 먼저 챙겨 불러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그들은 비로소 내가 이 집의 진짜 자식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윤정이 어르신도 그날 이후 마음의 선을 지우셨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살뜰히 챙기고 며느리의 친정 안부까지 물어주셨죠. 그러자 늘 굳어있던 며느리의 어깨가 풀어지고 시댁에 오는 날이면 먼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하고 부르더랍니다. 며느리를 내 자식으로 품었더니 며느리가 진짜 딸처럼 다가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들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정답게 지내는 모습이 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마음 놓이는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빈자리를 채우는 8번째 움직임입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9번째 움직임입니다. 손주를 키우는 일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자식 부부의 방식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72 장순옥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손주를 끔찍이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자꾸 간섭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못 쓴다. 옛날에는 이렇게 키웠다. 요즘 부모들은 너무 오냐 오냐 한다 하며 자식 부부의 육아에 사사건건 참견하셨던 것이죠. 처음엔 며느리도 어른 말씀이라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참견이 부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니, 아이는 저희가 알아서 키울게요. 그 말에 어르신은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손주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나를 밀어내나 싶으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르신도 자식을 키울 때 누가 옆에서 자꾸 참견하면 그렇게 답답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어른들은 사람마다 제 그릇이 있고 제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 부부에게는 자식 부부만의 육아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내 눈에 다소 못 믿어 보여도 그것은 그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 고심해 고른 길입니다. 부모가 자꾸 간섭하면 자식 부부는 부모 앞에서 자신들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손주를 데리고 부모를 찾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식 부부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그저 따뜻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육아의 주인은 자식 부부이고 부모는 그저 곁에서 사랑을 보태는 자리입니다. 아이가 잘못해도 부모가 알아서 가르치도록 두십시오. 부모는 그저 손주를 품에 안아주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만의 귀한 선물입니다. 장순옥 어르신도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육아에 대한 참견을 거두고 그저 손주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자리로 물러서셨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지고 손주를 데리고 친정처럼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니가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아이도 할머니 댁을 제일 좋아해요. 한 발짝 물러섰더니 오히려 손주가 더 자주 품에 안기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빈자리를 채우는 9번째 움직임입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10번째 움직임입니다.
내 건강을 스스로 챙겨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일입니다. 원주에 사시는 67 나진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경찰로 일하며 자식 걱정만 하셨지 정작 자기 몸은 제대로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디가 아파도 자식 걱정시킬까봐 참고 병원 가는 것도 미루셨죠. 그러다 작은 병을 키워 큰 고생을 하신 뒤에야 비로소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으면 그 걱정과 수발이 고스란히 자식에게 돌아가는구나. 그날부터 어르신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걷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챙겨 드시고 몸에 작은 이상이라도 느껴지면 미루지 않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내 몸부터 튼튼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옛 어른들은 몸이 1000양이면 그중 눈이 900양이라는 말로 건강의 귀함을 일렀습니다. 그만큼 몸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건강하면 자식은 부모 걱정 없이 제 인생을 삽니다. 부모가 아프면 그 걱정과 수고가 고스란히 자식의 어깨에 얹힙니다. 그러니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자식을 위하는 가장 실속 있는 사랑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잠을 잘 자고 마음을 편히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플 때 참지 말고 제때 살피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시킬까봐 아픈 것을 숨기는 일이야말로 나중에 자식에게 더 큰 걱정을 안기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진호 어르신은 이제 또래보다 정정하시다는 말을 자주 들으십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장 큰 안심을 얻는다고 합니다. 내 건강을 스스로 챙겼더니 그것이 곧 자식에게 주는 가장 든든한 선물이 된 것이지요. 이것이 빈자리를 채우는 10번째 움직임입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11번째 움직임입니다. 재물 대신 지혜와 추억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구미에 사시는 69 조병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학생을 가르치셨지만 정작 자기 자식에게는 무엇을 물려줄지 늘 고민이셨습니다. 넉넉한 재산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 못내 미안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은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차곡차곡 글로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어려운 시절을 견뎠는지, 사람을 대할 때 무엇을 가장 중히 여겼는지, 살면서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다행으로 여겼는지, 그 한 권의 기록을 어르신은 자식과 손주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잡는 법을 가르치라 하셨고, 재물을 남기기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남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산은 쓰면 없어지지만 지혜는 대를 이어 흐릅니다. 부모가 살아온 이야기와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자식이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꼭 글로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식과 손주가 곁에 있을 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때 이렇게 마음 먹고 견뎠단다 하면서요. 그 이야기 한 자락이 어떤 재산보다 오래도록 자식의 마음에 남습니다. 또한 함께 만든 추억도 더없이 귀한 유산입니다. 함께 떠난 나들이, 함께 나눈 밥상, 함께 웃은 시간, 그 추억들이 쌓여 훗날 부모가 곁에 없을 때에도 자식의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조병철 어르신은 이제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값비싼 선물 대신 함께한 추억과 살아온 지혜를
물려주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입니다. 재물 대신 지혜와 추억을 물려주기로 했더니 마음에 무거운 짐 하나가 스르르 풀린 것이지요. 이것이 빈자리를 채우는 11번째 움직임입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12번째 움직임입니다. 남은 마음을 이웃과 세상을 위해 나누는 일입니다. 성남에 사시는 62 홍영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자식들을 다 결혼시키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 허전함을 메우려 자식에게 매달려 보았지만 그럴수록 마음만 더 헛헛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가까운 복지관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시락을 나르는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이나 보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받고 환하게 웃는 이웃들의 얼굴을 보며 어르신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기쁨을 다시 느끼셨습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뿌듯함이 빈 마음을 가득 채워주었던 것이지요. 우리 옛 어른들은 베푸는 손이 받는 손보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마음을 나눌 때 신기하게도 가장 크게 채워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다 떠난 빈자리를 채우는 가장 깊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나눔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작은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보태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을 비울 곳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나눌 곳이 있는 사람은 무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며 사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도 더없이 자랑스러운 본보기가 됩니다. 홍영이 어르신은 이제 봉사하는 날을 가장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벗들과 어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어르신의 하루는 어느 때보다 환하고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가 봉사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져서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 자랑을 했어요. 남은 마음을 세상과 나누었더니 빈자리가 오히려 가장 빛나는 자리로 바뀐 것이지요. 이것이 빈자리를 채우는 12번째 움직임입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13번째 움직임입니다. 자식 앞에서 그 배우자나 사돈의 흉을 보지 않는 일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3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며느리가 다소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둘이 있을 때면 무심코 며느리의 흉을 보곤 하셨죠. 내 처가 살림이 좀 야무지지 못하다 사돈댁은 왜 그렇게 무심하시냐 하면서요. 어르신은 그저 아들에게 속풀이를 하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에게 아내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사람이고 사돈은 그 아내를 낳아 키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흉보는 말은 곧 아들이 고른 인생 전체를 흉보는 것과 같았던 것이지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니, 제 아내의 흉은 제 앞에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어르신은 가슴이 뜨끔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어른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심코 뿌린 흉의 씨앗이 자식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려 가시가 됩니다. 자식은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 끼어 어느 쪽도 편들지 못한 채 마음만 갈갈이 찢깁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다소 못마땅하시더라도 그 흉은 부디 자식 앞에서만큼은 삼켜주십시오. 사돈에 대한 서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흉을 듣는 자식의 마음이 가장 아프기 때문입니다. 흉을 보고 싶은 마음이 차오르거든 그 자리에 차라리 좋은 점 하나를 찾아 말해 보십시오. 내 처가 마음이 참 곱더라. 사돈댁 덕분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환하게 합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그날 이후 흉보는 말을 거두셨습니다. 며느리의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 칭찬하셨더니 며느리가 차츰 마음을 열고 친정 엄마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흉을 거두고 칭찬을 건넸더니 멀던 며느리가 가까운 딸이 된 것이지요. 이것이 빈자리를 채우는 13번째 움직임입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14번째 움직임입니다. 손주의 마음을 값비싼 선물로 사려 하지 않는 일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66 장기영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손주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갖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고 만날 때마다 두둑이 용돈을 쥐어주셨죠. 손주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주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반가운 인사보다 먼저 손을 내밀더랍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뭐 사주실 거예요? 하면서요. 그리고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하기를 아이가 자꾸 물건으로 사랑을 재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그 말에 마음이 철렁하셨습니다. 손주를 사랑한 일이 오히려 손주의 마음을 비뚤어지게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옛 어른들은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더 들라 하셨습니다. 너무 풍족하게만 키우면 귀한 줄을 모른다는 깊은 뜻이지요. 손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과 다정한 말 한마디입니다. 물건으로 산 사랑은 물건이 끊기면 함께 식지만 마음으로 준 사랑은 평생 손주의 가슴에 남습니다. 그리고 자식 부부의 교육 방침을 존중하는 뜻에서도 용돈과 선물은 자식 부부와 미리 상의해 알맞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함께 보내는 시간과 따뜻한 추억입니다. 함께 손잡고 산책하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같이 밥을 지어 먹는 그 시간이 어떤 장난감보다 손주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장기영 어르신도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값비싼 선물 대신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거닐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죠. 그러자 손주가 할아버지를 볼 때 내미는 손이 선물을 바라는 손이 아니라 안기려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물건 대신 마음을 주었더니 손주의 진짜 사랑이 돌아온 것이지요. 이것이 빈자리를 채우는 14번째 움직임입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15번째 움직임입니다. 변해버린 세상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75 서진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약사로 사시며 무엇이든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식 부부가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하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우리 때는 안 그랬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요. 그런데 그 말이 거듭될수록 자식 부부는 점점 입을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버지께 야단을 맞으니 아예 속내를 내비치지 않게 된 것이지요. 어느 날 어르신은 며느리가 손주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으셨습니다. 할아버지 댁에서는 말조심하렴 하는 그 한마디에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고집하는 사이 자식 부부가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바뀝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옳다고 여기던 것이 지금은 더 이상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어른의 참된 지혜는 고집이 아니라 너그러움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자식 부부가 사는 방식이 내 눈에 낯설고
못마땅해 보여도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 나름의 지혜입니다. 내 방식만 옳다고 고집하면 자식 부부는 부모를 어렵게만 여기고 점점 멀어집니다. 물론 평생 굳어온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자식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너그러움 하나가 닫혔던 자식의 입을 다시 열게 합니다. 어른이 먼저 마음을 열면 자식은 비로소 편하게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서진우 어르신도 마음을 고쳐 잡으셨습니다. 자식의 방식을 탓하는 대신 그래, 요즘은 그렇게들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셨죠. 그러자 자식 부부가 다시 마음을 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집을 너그러움으로 바꾸었더니 닫혔던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린 것이죠. 이것이 빈자리를 채우는 15번째 움직임입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16번째 움직임입니다. 자식 부부의 사생활을 굳이 캐묻지 않는 일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68 임경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자식 부부가 걱정되어 만날 때마다 이것저것 물으셨습니다. 돈은 얼마나 모았느냐,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 부부 사이는 괜찮으냐 하면서요. 어르신은 그저 관심이고 사랑이라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자식 부부에게는 그 물음 하나하나가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만날 때마다 사생활을 캐묻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 부부가 부모를 찾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말하기를 어머니,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하더랍니다. 그 말에 어르신은 서운하면서도 자신의 관심이 자식에게는 캐묻기로 느껴졌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어른들은 사람 사이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결혼해 제 가정을 이룬 자식에게는 그들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돈 문제, 출산 계획, 부부 사이의 일, 이런 것들은 자식 부부가 스스로 정할 몫이지 부모가 캐물을 일이 아닙니다. 묻지 않아도 자식이 먼저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너그러움이 오히려 자식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궁금한 마음이 차오르거든 캐묻는 대신 그저 마음을 열어두고 기다려 주십시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렴. 엄마는 늘 내 편이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부모를 찾아옵니다. 임경자 어르신도 캐묻기를 멈추셨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기다려 주셨더니 오히려 자식 부부가 먼저 이런저런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캐묻기를 멈추었더니 자식이 스스로 마음을 열어온 것이죠. 이것이 빈자리를 채우는 16번째 움직임입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17번째 움직임입니다. 자식이 베푼 작은 정성에도 고마움을 환하게 표현하는 일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박 성민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교편을 잡으셨던 분이라 마음은 깊으셨지만 표현에는 무뚝뚝하셨습니다. 자식 부부가 명절에 선물을 사와도 뭘 이런 걸 다 하고는 무심히 한쪽에 밀어두셨죠. 아들이 용돈을 드려도 그저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마셨습니다. 어르신은 속으로는 고맙고 대견하셨지만 그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서운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저희가 뭘 해드려도 도무지 좋아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말에 어르신은 가슴이 철렁하셨습니다.
늘 고마워하고 계셨는데 그 마음을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으셨던 것이지요.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받는 사람에게는 없는 사랑과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 어른들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셨습니다. 고마운 마음도 입 밖으로 꺼내어 건넬 때 비로소 상대의 가슴에 가 닿습니다. 자식이 베푼 정성에 환하게 고마움을 표현하면 자식은 더 큰 기쁨으로 부모를 찾습니다. 반대로 아무 표정이 없으면 자식은 제 정성이 헛되었나 싶어 마음이 식어갑니다. 표현은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쑥스러워 말이 잘 나오지 않으시거든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고맙다. 네 덕분에 참 든든하다.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박성민 어르신도 그날 이후 마음을 고쳐 잡으셨습니다. 아들이 작은 것 하나를 해드려도 고맙구나, 아주 좋구나 하고 환하게 표현하셨죠. 그러자 무뚝뚝한 아버지를 어려워하던 아들이 차츰 마음을 열고 더 자주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마움을 소리내어 건넸더니 멀던 자식이 가까이 다가온 것이지요. 이것이 빈자리를 채우는 17번째 움직임입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18번째 움직임입니다. 명절과 생일을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73 황정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명절이 다가오면 늘 마음이 설레셨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이는 그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온갖 음식을 산더미처럼 장만하셨죠. 그리고 자식 부부가 도착하면 더 있다 가거라, 자고 가거라 하며 좀처럼 보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에게 명절은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명절이 다가오면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알고 보니 자식 부부는 양가를 오가며 긴 명절을 보내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던 것이지요. 어르신의 넘치는 정성이 자식 부부에게는 도리어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해 아들이 조심스레 말하기를 어머니 음식은 조금만 하시고 저희도 좀 일찍 일어나면 안 될까요? 하더랍니다. 그 말에 어르신은 서운하셨지만 곧 자식의 사정을 헤아리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어른들은 정도 지나치면 짐이 된다 하셨습니다. 부모의 넘치는 정성이 자식에게는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명절과 생일을 자식이 즐겁게 누리게 하려면 그 자리를 가볍고 편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음식은 덜 차리고 머무는 시간은 짧게 하고 오가는 길은 넉넉히 풀어주십시오. 부담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진짜 반가움이 차오릅니다. 올해 명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음식은 꼭 필요한 것만 정갈하게 차리고 자식 부부가 일찍 일어서거든 아쉬워 말고 환하게 보내주십시오. 황정임 어르신도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음식을 줄이고 더 있다 가라는 말 대신 길 조심해 가거라 하고 웃으며 보내주셨죠. 그러자 명절을 부담스러워하던 며느리가 오히려 다음 명절을 먼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짐을 덜어 주었더니 자식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빈자리를 채우는 18번째 움직임입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19번째 움직임입니다. 효도를 자식에게 강요하지 않고 절로 우러나도록 기다리는 일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4 정태영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생을 반듯하게 공직에 몸담으셨던 분이라 법도와 도리를 무엇보다 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늘 말씀하셨죠.
부모에게 자주 안부를 묻는 것이 자식의 도리다. 명절에는 반드시 일찍 와야 한다 하면서요. 어르신은 그것이 마땅한 가르침이라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도리를 강조하면 할수록 자식들의 발걸음은 오히려 무거워졌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 찾아오던 효도가 어느새 마지못해 치르는 숙제처럼 변해버린 것이지요. 어느 날 어르신은 아들이 친구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으셨습니다. 아버지, 뵈러 가는 게 꼭 시험 보러 가는 것 같아 하는 그 한마디에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도리를 강요하는 사이 자식의 마음이 메말라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 어른들은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하셨습니다. 효도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따뜻함을 보고 절로 우러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도리를 강요하면 자식은 효도를 무거운 의무로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너그럽게 기다려주면 자식은 도리어 미안한 마음에 먼저 다가옵니다. 강요한 효도는 멀어지고 기다려준 효도는 가까워집니다. 자주 못 와도 괜찮다. 네가 건강하면 그것이 효도다.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그 너그러움이 오히려 자식의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정태영 어르신도 마음을 고쳐 잡으셨습니다. 도리를 앞세우는 대신 바쁜데 와줘서 고맙구나 하고 환하게 맞아주셨죠. 그러자 의무처럼 뻣뻣하던 자식들이 차츰 제 마음으로 부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요를 내려놓았더니 진짜 효도가 돌아온 것이지요. 이것이 빈자리를 채우는 19번째 움직임입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20번째 움직임입니다. 가슴에 맺힌 지난 서운함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풀어내는 일입니다. 춘천에 사시는 79 유순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오래전 자식에게 들은 모진 말 한마디를 10년이 넘도록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나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다시 쓰라렸죠. 겉으로는 웃으며 자식을 대하셨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응어리가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어리는 자식이 아니라 어르신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그 말을 한 것조차 까맣게 잊었는데 어르신만 홀로 그 상처를 끌어안고 밤잠을 설치셨던 것이지요. 어느 날 어르신은 문득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이 응어리를 붙들고 있는 동안 정작 흘러가 버린 것은 자식과 함께할 귀한 시간이었구나 하고요. 미움을 품은 세월만큼 함께 웃을 날들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 어른들은 세월이 약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담아둔 응어리는 세월이 흘러도 스스로 풀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슴에 맺힌 서운함은 끌어안고 있을수록 자기 자신을 태우는 불씨가 됩니다. 지난 일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응어리를 내려놓는 순간 가장 먼저 가벼워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지난 서운함이 떠오르거든 그래 그때 그 아이도 어렸지 하고 가만히 흘려보내십시오. 그 한 번의 내려놓음이 남은 날들을 환하게 바꾸어 줍니다. 유순덕 어르신도 마침내 그 응어리를 풀어내셨습니다. 오래 품었던 서운함을 내려놓고 먼저 자식에게 따뜻한 전화를 거셨죠. 그러자 무겁기만 하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지고 자식과의 사이에도 다시 봄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았더니 잃었던 웃음이 돌아온 것이지요. 이것이 빈자리를 채우는 20번째 움직임입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21번째 움직임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될 단단한 노후를 미리 준비하는 일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72 임종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기술자로 성실하게 일하셨지만 정작 노후 준비에는 마음을 두지 못하셨습니다. 버는 족족 자식들 뒷바라지에 쏟아 부으셨으니까요. 자식만 잘 되면 늙음하게 자식이 나를 돌봐주겠지. 그저 막연히 그렇게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놓고 보니 현실은 생각과 사뭇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저마다 제 살림을 꾸리느라 빠듯했고 어르신께는 변변한 노후 자금도 함께 시간을 보낼 벗도 마땅한 소일거리도 없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빈집에서 자식의 전화만 기다리다 보니 마음에는 서운함만 차곡차곡 쌓여갔지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고 정작 자신의 노후는 텅 비워둔 결과가 외롭고 막막한 하루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 어른들은 우물을 깊이 파두어야 가뭄에 목마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노후라는 긴 가뭄을 건너려면 우리에게도 미리 파둔 우물이 필요합니다. 그 우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의 작은 살림이요. 둘째는 마음을 나눌 벗이며 셋째는 몸을 움직일 건강한 소일거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미리 갖추어 둔 부모는 결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내 손으로 쓸 돈을 따로 갈무리해 두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벗을 만나 차를 나누고 매일 같은 시간에 몸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임종수 어르신도 마음을 고쳐 잡으셨습니다. 이미 늦었다 여기지 않고 복지관에 나가 또래벗을 사귀고 작은 텃밭을 일구며 하루를 채우기 시작하셨죠. 그러자 자식의 전화만 기다리던 외로운 하루가 어느새 어르신만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하루로 바뀌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될 단단한 노후를 갖추었더니 도리어 자식이 그런 부모를 더욱 든든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설 자리를 마련했더니 자식과의 사이마저 한결 가벼워진 것이지요. 이것이 빈자리를 채우는 21번째 움직임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부모가 손을 놓는 움직임과 그 빈자리를 채우는 움직임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는 가장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물의 지혜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결코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부모의 사랑이 바로 이 물을 닮아야 합니다. 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바위를 만나면 굳이 부수려 하지 않고 가만히 돌아서 흐릅니다. 그릇에 담기면 그 그릇의 모양대로 제 몸을 바꿉니다. 그러면서도 물은 끝내 바다에 이릅니다. 부모의 사랑도 이러해야 합니다. 자식의 삶의 바위처럼 단단한 결정이 있거든 굳이 부수려 들지 마십시오. 가만히 돌아 흐르며 곁을 지켜 주십시오. 자식이 만든 새 가정의 모양이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그 모양대로 너그럽게 품어주십시오. 그렇게 낮게 부드럽게 흐르는 사랑이 결국 가장 멀리 가고 가장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손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모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사랑에서 흐르는 사랑으로요. 자식이 어릴 때는 꼭 붙들어 키우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다 자라 제 가정을 이룬 지금은 가만히 놓아주고 흐르게 두는 것이 사랑입니다. 때에 맞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듯 사랑에도 그때가 있습니다. 물처럼 흐르는 부모는 자식과 다투지 않습니다. 자식의 무심함에도 빈 배처럼 흘려보내고 자식의 선택에도 가만히 돌아 흐릅니다. 그러면서도
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식을 바쳐줍니다. 그런 부모를 자식은 가장 편안하게 여기고 가장 깊이 존경합니다. 다툼이 없는 그 잔잔한 사랑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강물처럼 끊이지 않고 흐릅니다. 이제 두 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동네에 두 어르신이 사셨습니다. 한 분은 자식이 결혼한 뒤에도 손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자식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며느리를 남과 비교하고 예고 없이 자식 집을 찾아가고 가진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늘 서운해 하셨습니다. 처음엔 자식도 효도라 여겨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이 쌓이고 쌓여 10년이 지나자 자식의 발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치고 전화도 짧아졌습니다. 어르신은 늘 텅 빈 집에서 자식 오는 길만 하염없이 바라보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자식이 결혼하던 그날 가만히 손을 놓으셨습니다. 자식의 무심함을 빈 배처럼 흘려보내고 자식 부부의 일에 끼어들지 않고 지갑을 단호하게 닫고 자식집 문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합창단으로 오랜 벗으로 봉사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처음엔 자식도 어딘가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자 자식은 그 부모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나 없이도 저렇게 멋지게 사시는구나 하면서요. 그리고 그리운 마음에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고 기쁜 얼굴로 부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집의 10년 뒤 풍경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두 부모 모두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손을 놓았느냐, 놓지 못했느냐 였습니다. 움켜쥔 사랑은 자식을 멀어지게 했고, 흘려보낸 사랑은 자식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활을 끝까지 붙든 손은 화살을 떨어뜨렸고, 가만히 놓아준 손은 화살을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바르게 날려보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 손까지 놓으라니 너무 야박한 것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손을 놓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빈 두 손으로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끌어안는 일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당겨온 그 활을 이제는 잠시 내려놓고 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어르신들께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고단한 세월을 건너온 세대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적에는 우리 입에 들어갈 것을 아껴 자식 입에 넣어주는 것이 당연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배웠고 우리 자식에게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강물처럼 흘러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식들은 우리가 부모에게 했던 그 효도를 우리에게 똑같이 돌려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섭섭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를 모셨는데 우리 자식은 우리를 그렇게 모시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자식이 효도를 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자식도 제 앞가림을 하느라 우리만큼이나 고단합니다. 우리가 그 고단함을 먼저 헤아려 줄 때 우리 자식은 비로소 우리에게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펴면 우리 자식의 손도 따라서 펴지는 법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새로이 배워야 할 손을 놓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환하게 채워가야 할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서 가만히 거둔 그 마음을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돌려줄 차례입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손은 늘 자식을 향했고 우리 마음은 늘 자식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곁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싶었던 것, 우리가 가보고 싶었던 곳, 우리가 다시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일, 우리 오랜 벗과 다시 마주 앉아 웃는 일, 우리 몸을 아끼고 돌보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환하게 살아갈 때 신기하게도 우리 자식이 먼저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한 남은 날들을 새로이 시작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손을 놓는다는 것은 결코 자식을 향한 사랑을 거두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더 깊고 너그러운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 일입니다. 꽉 쥐고 있던 손을 가만히 펴면 우리 자식은 그 빈 손바닥 위에서 비로소 제 날개를 활짝 펼칩니다.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설 때 자식은 한 발짝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을 때 자식은 도리어 우리를 그리워합니다. 사랑이란 참 신기해서 움켜수록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고 가만히 펼쳐둘수록 도리어 차오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굽어있던 우리 등을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한번 곧게 펴보십시오. 자식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만은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손을 놓는 까닭은 자식이 미워서도 서운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그 무엇보다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들이 제 인생의 당당한 주인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님도 그 옛날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멀리 떠나보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단단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었지요. 이제는 우리가 그 깊은 사랑을 우리 자식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차례입니다. 손을 놓아주는 그 마음이야말로 대를 이어 흐르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도 듣고 흘려보내면 우리 마음은 이내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해볼 아주 작은 실천들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거창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단 한 가지만 오늘 시작해도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첫째, 우리 입에서 비교의 말이 나오려 하거든 그 자리에서 가만히 3번 숨을 고르십시오. 누구처럼 되라는 말 대신 우리 자식에게 참 애쓴다 그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우리 자식의 굳었던 표정이 환하게 풀리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둘째, 우리가 자식에게 전화를 걸 때 무엇을 확인하려 들지 마십시오. 밥은 먹었니, 일은 어떠니 캐묻는 대신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즐거운 일 한 가지를 짧게 들려주고 먼저 끊으십시오. 우리가 잘 지낸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 자식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안심이 됩니다. 셋째, 우리 지갑을 여는 손을 이번 한 번만 멈추어 보십시오. 자식을 돕고 싶은 그 마음을 오늘은 우리 자신을 위해 써보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미루어 두었던 작은 바람 하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넷째, 우리가 자식의 집을 찾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연락을 넣으십시오. 그 작은 기다림 하나가 우리와 자식 사이의 문을 오히려 더 활짝 열어줍니다. 다섯째, 우리 손주를 돌보는 일이 몸에 붙이거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우리 무릎과 허리를 아끼는 것이
훗날 우리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섯째,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안부를 물으십시오. 오늘 우리 기분은 어떤지,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우리 마음에게 가만히 물어봐 주십시오. 평생 자식만 바라보느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는 법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일곱째, 우리 곁에 평생 동반자에게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그동안 참 고마웠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 두 사람의 남은 날들을 환하게 데워줍니다. 여덟째, 우리 자식 부부가 집에 오거든 귀한 손님처럼 환하게 맞아 주십시오. 편한 사이일수록 더 깍듯이 예를 갖출 때 우리 자식은 어른으로 존중받는다 느끼고 더 자주 우리를 찾습니다. 아홉째, 우리 손주에게는 값비싼 선물 대신 우리의 따뜻한 품과 옛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보낸 그 시간이 어떤 장난감보다 오래도록 손주의 마음에 남습니다. 열째,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 환하게 웃어보십시오. 거울 속 우리에게 오늘도 참 잘 살았다 그 한마디를 건네주십시오. 평생 자식을 향하던 그 다정한 눈길을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도 돌려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실천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쌓아가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도 봄볕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 자식이 변하고 우리가 환해지면 우리 집안 전체가 환해집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을 사랑할 때 우리 자식도 그런 우리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손에 쥔 것을 가만히 놓는 그 순간 우리 손에는 도리어 더 귀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단 하나라도 우리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남은 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빛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차곡차곡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부모가 손을 놓는 7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식의 무심함을 빈배처럼 흘려보내는 것. 둘째, 자식 부부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주는 것. 셋째, 비교의 말을 거두고 인정을 건네는 것. 넷째, 헐거워진 지갑을 단호하게 닫는 것. 다섯째, 자식의 문 앞에서 한 걸음 멈추는 것. 여섯째, 내 무릎과 기력을 나를 위해 아끼는 것. 일곱째, 돌려받겠다는 기대를 가만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움직임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울 속 나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자식 부부를 귀한 손님처럼 모시고 오랜 벗과 새 인연을 다시 잇고 평생의 동반자에게로 눈길을 돌리고 멈추었던 마음에 배움을 드리고 끌어안고 있던 것을 비우고 잔소리를 칭찬으로 바꾸고 며느리와 사위를 내 자식으로 품고 손주 키우는 일에서 한 발짝 물러서고 내 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재물 대신 지혜와 추억을 물려주고 남은 마음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 앞에서 그 배우자와 사돈의 흉을 보지 않고 손주의 마음을 값비싼 선물로 사려 하지 않고 변해버린 세상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자식 부부의 사생활을 굳이 캐묻지 않고 자식이 베푼 정성에 환하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명절과 생일에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효도를 강요하는 대신 너그럽게 기다려주고 가슴에 맺힌 지난 서운함을 가만히 내려놓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을 단단한 노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이야기 중에 단 하나만 마음에 담아가신다면 저는 이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바로 물처럼 흐르는 사랑입니다. 움켜쥐지 말고 흐르게 두십시오. 다투지 말고 가만히 돌아 흐르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식을 바쳐 주십시오.
그 하나만 마음에 새기셔도 오늘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어떠셨나요?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한 구석으로는 묘한 서운함이 밀려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무가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뻗어나갈 충분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두 그루 나무를 바짝 붙여 심으면 서로 햇빛을 다투다 둘 다 시들고 맙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이와 똑같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두 그루 모두 크고 푸르게 자랍니다.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자식을 번듯하게 키워내신 여러분은 이미 부모로서 더없이 훌륭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피땀 어린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식들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를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도 애달파하지도 마십시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숭고한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제는 고개를 돌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새로운 무대 위로 당당하게 올라서십시오. 자식에게 쏟던 그 뜨거운 사랑의 단 10분의 1만이라도 부디 여러분 자신에게 써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 콧노래를 부르며 자기 삶을 환하게 살아갈 때 자식은 그 부모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리운 마음을 담아 먼저 안부를 묻고 기쁜 얼굴로 여러분의 현관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어딘가에서 같은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실 또 다른 부모님들께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 마음에 남은 한마디가 있으셨다면 또는 나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고 싶은 한 가지가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살며시 적어 주십시오. 이곳에 남겨주신 여러분의 다짐이 서로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평생 자식을 향해 활시위를 당겨오신 여러분, 이제는 그 화를 가만히 내려놓고 편히 쉬셔도 됩니다. 손을 놓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눈부신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